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윈TV 미주뉴스입니다. 미국 내 불법 스파이 활동으로 복역 중인 중국인이 바이든 대통령의 사면으로 석방됐다는 소식입니다. 석방된 3명 중 1명은 시카고 일리노이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육군 예비군에 입대한 바 있습니다. 보도에 김승재 기자입니다. 미국에서 불법 스파이 활동을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중국인 3명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사면으로 석방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7일 풀려났으며 해당 소식을 전한 시카고 선타임즈는 중국 내 구금됐다가 석방된 미국인 3명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고 논평했습니다. 불법 스파이 혐의로 미국에서 풀려난 중국인 3명 중 1명인 치자오쿤이라는 남성은 일리노이 공과대학에 다니기 위해 시카고에 왔습니다. 그는 지난 2013년 8월 유학생 신분인 F1 비자로 베이징에서 시카고에 도착했으며 2015년 12월 해당 학교에서 전기공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2016년 그는 특수기술을 보유한 합법 이민자가 복무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따라 육군 예비군에 입대했습니다. 미국 내 일부 언론들은 경제 스파이 미수 혐의를 받고 연방교도소에 복역 중인 또 다른 중국인 옌전쉬가 바이든 대통령의 사면으로 석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2명 이외에도 복역 중이었다 풀려난 또 다른 중국인에 대해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백악관은 이와 관련한 성명에서 미 행정부와 중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 덕분에 중국에 억울하게 구금된 미국인 마크 스위든, 카이리, 존 렁이 집으로 무사히 돌아왔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통령 사면으로 풀려난 미국 내 중국 스파이와 교환된 것 아니냐는 언론의 질문에 백악관은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중국인 석방에 대해 연방정부의 어떠한 공개 발표도 없었고 지난 20일 법무부 웹사이트에만 게시됐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023년 1월 지자오쿠는 옌진슈와 함께 미국에서 불법 중국 요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8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고 후 일리노이 북부지방검찰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차오쿠는 중화인민공화국 장수성 국가안전부 고위정보요원의 지시에 따라 일했다며 재판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차오쿠는 이번 사면으로 함께 풀려난 옌진슈로부터 특정 개인의 신상 정보를 제공하라는 의무를 부여받았으며 옌진슈는 경제 스파이와 영업비밀 절도 혐의로 2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 윈TV 뉴스 김승재입니다. 일부 식당에서 계산서의 팁과 텍스 외에 신용카드 사용료를 따로 부과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무심히 넘겼던 계산서를 다시 한번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도에 박수아 기자입니다. 시카고 교외 지역 레스토랑 카드 결제 방식에 대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버브의 한 식당에서 음식값을 카드로 결제한 A씨는 결제 후 자신의 영수증을 확인한 뒤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식사 가격 61.98에 세일즈 텍스 6.05를 합한 금액 68.03달러에 카드 수수료 2.05달러가 더 청구된 것입니다. 팁을 제외하면 70.08달러가 청구된 것입니다. 이 금액을 확인한 A씨는 카드 결제 당시 사정 고지 없이 이 같은 금액을 청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영수증을 자세히 살펴보니 팁 계산 방식에도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팁은 자신이 받은 서비스에 대한 대가의 일부이기 때문에 팁의 결제 기준은 서비스여야 함에도 해당 업체는 세금이 포함된 가격에 팁을 계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영수증에 제시된 금액을 예로 들면 20%의 팁을 계산할 경우 당초 제시된 식사 가격인 61.98달러에 20%를 적용해야 함에도 해당 업체는 식사 가격에 세금이 포함된 68.03달러에 카드 수수료 2.5달러를 합친 금액에 20%를 적용했습니다. 식사 가격이 61.98달러에 20%를 지불한다면 팁은 12.39달러가 되지만 70.08달러, 식사 가격 세금 카드 수수료의 20%를 적용하면 14.02달러가 됩니다. 결국 영수증에 제시된 업체는 정부에 내는 세금과 더불어 카드 회사에 내는 수수료까지 팁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치솟는 물가에 외식비도 덩달아 오르지만 이를 감안하고라도 비즈니스 업체들의 이 같은 틈새를 노린 횡포에 소비자들의 울상은 늘어갑니다. 윈TV 뉴스 박수아입니다. 해외 체류하는 한인들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재외동포청은 해외 체류 동포들에게 한국 내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의 편의를 위해 재외동포 인증센터 서비스를 시범 개시한다고 합니다. 보도에 전성구 기자입니다. 재외동포청은 11월 28일부터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플랫폼 정보위원회와 함께 해외 체류 국민의 국내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제외 동포 인증센터 서비스를 시범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은 국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원거리 제외 공간을 방문하여 공동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야만 했고, 인증서를 발급받더라도 실제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국내 휴대전화 본인 확인을 요구하고 있어 디지털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재외국민도 재외국민 등록을 하고 주민등록번호 보유 및 유효한 전자여권을 보유하고 있으면 민간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비대면으로 재외국민 인증서를 발급받아 온라인 신원 확인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포청을 비롯한 정부는 이번 재외국민 인증서 발급 시범 서비스로 재외국민의 국내 디지털 서비스 소외 문제를 해소하고 더 이상 재외국민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포용적인 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번 재외국민 인증서 발급은 해외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신원 확인 서비스로서 본격적인 온라인 서비스 개시에 앞서 시범 서비스 기간 동안은 인증서 발급을 우선적으로 제공합니다. 11월 28일 서비스 개시와 함께 신한은행, 미바 리퍼블리카 앱에서 재외국민 인증서 발급이 가능하며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은 12월 중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현재 발급 가능한 인증서 5종 이외에도 재외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인증서를 지속 추가하여 재외국민이 더 다양한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2025년 재외동포인증센터 정식 서비스가 개시되면 재외국민 인증서를 통해 전자정부 서비스, 전자금융 서비스, 비대면 의료 서비스, 온라인 교육 서비스, 온라인 쇼핑 등 국내 각종 온라인 서비스를 재외국민이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동포청은 밝혔습니다. 윈TV 미주뉴스 전성구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4년 만에 최종 승인됐습니다. 합병이 완료되면 대한항공은 세계 10위권에 드는 메가 캐리어로 도약할 예정인데요. 김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4년 동안 이어졌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절차가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합병이 완료되면 대한항공은 세계 10위권에 드는 메가 캐리어로 도약합니다. 합병 후 238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게 될 대한항공은 인천공항의 글로벌 항공, 물류 허브 입지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두 회사의 저비용 항공사인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의 통합도 추진되며 국내 항공산업의 재편이 예상됩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후 가장 큰 쟁점은 마일리지 전환 비율이 될 전망입니다. 현재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는 대한항공 마일리지보다 시장 가치가 낮게 평가됩니다. 예를 들어 제휴 신용카드를 통해 마일리지를 적립할 때 대한항공은 1,500원당 1마일을 제공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은 1,000원당 1마일을 적립해주는 방식입니다. 만약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대한항공과 1:1 비율로 통합하면 기존 대한항공 고객들이 불만을 제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전환 비율을 낮춘다면 아시아나항공 고객들이 반발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양사 마일리지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전환 비율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를 위해 전문 컨설팅 업체와 협력해 전환 비율을 결정할 것이며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 기관과도 충분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업 결합 확정 후 대한항공은 6개월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제출해야 하며 내년 상반기에는 통합안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슈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한항공은 합병 이전에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사용을 적극 독려할 계획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의 미사용 마일리지는 지난 3분기 기준 약 9,819억 원에 달합니다. 최근 아시아나항공이 제주행 마일리지 특별편을 운행하고 마일리지 상품 기획전을 진행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됩니다. 윈TV 뉴스 김승재입니다. 미국 공화당 소속 한국계 정치인 미셸 박스틸이 연방 하원 의원 3선 도전에 실패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박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공화당 소속 한국계 여성 정치인 미셸 박스틸이 연방 하원 의원 3선 도전에 아쉽게 실패했습니다. 지난 27일 캘리포니아 45선거구 개표 결과 스틸 의원은 49.9%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50.1%를 얻은 민주당의 데릭 트렌 후보에게 근소한 차이로 패배했습니다. 박 의원은 개표 초반 우위를 보이며 재선 가능성을 높였으나
후반에 역전당하며 3선의 꿈을 접게 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 45선거구는 이번 선거에서 가장 치열한 접전 지역 중 하나로 꼽혔으며 선거가 치러진 22일 만에 개표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2024 연방의회 선거에서는 한국계 정치인이 1명의 상원의원과 3명의 하원의원으로 구성된 진영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앤디 김 의원이 한국계 최초로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 연방 하원에는 영킴 의원과 메릴린 스트리클런드 의원이 각각 3선에 성공, 캘리포니아 주 의원으로 활동하던 데이브 민 후보도 연방 하원에 새롭게 진출했습니다. 새롭게 구성될 제119대 연방의회는 내년 1월 3일 출범할 예정이며 미국 내 한인 사회는 이번 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연방의회 내 정치적 영향력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윈티비 뉴스 박수아입니다. 아마존 직원들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사이버 먼데이까지 파업을 벌이고 있으며 아마존 측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20여 개국의 아마존 직원들이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사이버 먼데이까지 파업을 벌입니다.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아마존이 온갖 수단을 벌이고 있지만 노조를 만들어 노동자의 권익을 옹호하려는 대세는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UNI 글로벌 유니언 측은 밝히고 나섰습니다. UNI 총괄 책임자 크리스티 호프만은 아마존사가 직원들을 정당하게 대접하고 기본 권리를 존중해 줄 것과 아울러 직원들을 보호하는 시스템을 와해시키려는 행동을 즉각 중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아마존 측은 전 세계에서 150만 명에게 직업을 제공하고 높은 임금과 혜택을 제공하고 좋은 근무 기회를 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윈티비 뉴스 전혜윤입니다. 러시아로 되돌아간 자폭 드론이 비행 경로를 잃고 폭발하는 사례가 잦아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의 자폭 드론을 대응하기 위해 GPS 교란을 활용해 러시아군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전성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기 위해 띄운 러시아의 자폭 드론이 GPS 교란으로 인해 비행 경로를 잃고 러시아로 돌아가 폭발하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시사 주간지 뉴스위크는 28일 현지 시간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의 자폭 드론에 대응하기 위해 직접 격추 외에도 GPS 교란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기술은 드론이 비행 중 수신하는 GPS 신호를 차단한 뒤 가짜 신호를 보내 비행 경로를 변경시키는 방식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포크로바로 불리는 GPS 교란 시스템을 운영하며 러시아 드론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의 GPS 대신 자국의 위치 정보 시스템인 글로나스를 이용해 드론을 운영하지만 교란 방식 자체는 동일합니다. GPS 교란을 받은 드론은 원래 표적에서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를 이용해 드론이 러시아로 돌아가거나 러시아의 동맹국인 벨라루스에서 폭발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26일에도 러시아가 대규모 자폭 드론 공격을 감행했으나 우크라이나군은 GPS 교란으로 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 러시아가 보낸 188기의 자폭 드론 중 일부는 격추되었고 95기는 GPS 교란을 통해 무력화되었습니다. 특히 자폭 드론 5기는 벨라루스로 유도됐다고 우크라이나 공군이 전했습니다. 벨라루스 군사 정보 매체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 자폭 드론 17기 이상이 벨라루스로 날아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GPS 교란 전략은 자폭 드론을 무력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윈티비 미주뉴스 전성구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시카고 로컬 뉴스입니다. 시카고 되찾기 운동의 일환으로 사우스 사이드와 웨스트 사이드의 빈 부지가 주택들로 메워지고 있습니다. 이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행동정의연합 에이미 토치 수석 활동가는 시카고시와 주정부, 민간 대출기관의 지원을 이끌어낸 이 캠페인은 사우스 사이드와 웨스트 사이드에 2,000채의 주택을 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그러면서 현재 1단계에 해당하는 80채의 주택이 완공됐고 2단계는 백 오브 더 야드, 노스 로렌데일, 로즈랜드의 81개 공터에서 캠페인을 마무리하는 단계로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토치는 이어 이것은 수십 년 동안 투자가 중단된 많은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라면서 앞서 언급한 80채의 주택을 모두 판매할 수 있으며 12월 말까지 155채의 주택과 새로 인수한 일부 주택에 대한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구매자의 대부분이 시카고 공립학교 교사부터 우체국 직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직업군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놀스 로렌데일 주택에 대한 구매자들의 수요가 높으며 대기자 명단에 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플레인필드에서 놀스 로렌데일로 이사한 시민은 시카고 되찾기 캠페인 덕분에 내가 태어난 동네로 다시 이사오게 됐고 친숙한 이웃들 사이에서 집을 소유하면서 커뮤니티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수감사절 날 열린 NFL 시카고 베어스와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와의 경기에서 베어스는 20대 23으로 패했습니다. 베어스는 6연패를 당하면서 4승 8패가 되었습니다. 베어스 팬들은 연장전으로 가던지 경기를 승리로 이끌을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으나 코치 매트 이버플루스의 운영 미숙으로 경기를 망쳤다며 그의 책임론을 거론했습니다. 시리즈의 일환으로 시카고 베어스는 매트 이버플루스 코치를 해고했습니다. 이는 팀의 6연패 후 특히 땡스기빙 데이의 23대 20 패배 후 1일 만에 결정한 일입니다. 토마스 브라운 코디네이터가 임시 헤드 코치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버플루스는 14대 32 기록을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한 점차 승부 게임에서는 5대 19의 기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팀 역사상 첫 번째로 시즌 중간에 헤드 코치를 해고한 사례입니다. 이버플루스는 팀의 선수들과 팬들에게 충분한 결과를 제공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시카고가 100년 이상 된 역사 처음으로 시즌 중반에 감독을 해고한 것입니다. 윈TV 미주뉴스 전송구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 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